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간단하게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건물이나 토지 등을 구입하고 월말에 대금을 나중에 주면 우리는 얘를 미지급금 대변에 회계 처리한다. 맞는지 틀린지 OX 퀴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맞는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그래서 미지급금 대변에 이게 재고자산일 때는 외상매입금이라고 처리하시는 거고요. 상거래상 상품이나 원재료를 구입하실 때는 얘는 그게 아닌 거면은 미지급금, 소득세 원천징수액이나 사회보험, 건강보험료 등 뭐 국민연금이나 이런 것들 징수하면 대변에 우린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합니다. 맞는지 틀린지 OX 퀴즈입니다. 얘는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입니다. 5. 그럼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채를 분류하면 우리가 1년 기준으로 분류를 합니다. 1년 내에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을 우리는 여기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거니까 자산일 땐 유동, 그죠? 여기 비유동, 1년 후면 얘 똑같습니다. 부채도 1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 이내에 상환할 목적이면 우리가 얘기하는 유동부채가 되시는 거고요. 이 유동부채에 들어갈 수 있는 논리는 외상매입금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거죠.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그 다음에 요걸 합쳐서 이제 매입채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우리는 이제 장기간 대출 이런 거 1년 이후에 상환할 거면 우리가 얘기한 장기차입금 사채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자, 매입채무라는 건 우리 외상매입금하고 지급어음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상거래상의 채무라고 얘기합니다. 두 개 합쳐서 매입채무. 이걸 뭐 다른 말로 하면 지급채무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우리 상품을 샀으면 상품, 원재료를 샀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원재료. 외상으로 샀으니까 외상매입금이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외상매입금을 갚으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시는 거고. 자,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 부채가 이제 증가가 되는 거잖아요. 원재료를 샀는데 약속어음 발행했다, 전자어음 발행해주면 우리가 지급어음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상거래상 어음을 만개 주면 지급어음, 현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자, 이제 어음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계정 과목이 회계상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어음을 발행했을 때 회계 처리하면 우리 재고자산일 때 어음 발행하면 우린 그대로 정상적인 지급어음이 되시는 거고요.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 유형이나 무형자산을 샀을 때 어음 발행해주면 우린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금전 소비대차에 계약이 되면 그걸 어음 발행하게 되면 얘는 단기차입금, 단기대여금 또는 여기 단기차입금이죠. 여기는 자 부채니까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장기차입금이 되시는 거고요. 미지급금이라는 건 재고자산이 아닌 물건을 샀는데 돈을 나중에 주면 얘를 미지급금. 그래서 차변에는 아무거나 올 수 있고 비품이나 건물 샀는데 돈을 얼마를 주겠다? 돈을 나중에 주면 미지급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는 거고요. 선수금이라는 건 계약금을 일찍 받았을 때 처리하는 논리입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 선수금이라고 처리하시는 거고요. 대변에. 자, 여기 예제를 보시면 상품을 매출하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자, 계약은 회계상의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럼 계약금에 대한 것만 회계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전 발행 당좌 수표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현금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대변에 계약금 받는 거니까 선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제품 70만 원 인도하고 매출했어요. 또는 뭐 인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거니까. 자, 제외한 나머지 외상을 처리하시면 일단 매출을 하셨어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이 되시는 거고요. 계약금 전에 받은 거 정리하셔야죠. 선수금 이렇게. 자, 그럼 나머지 게 외상 처리되는 거니까 제품이나 상품을 팔았을 때 외상은 외상 매출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가수금이라는 얘기는 이제 임시계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지급금 우리 자산에서 배웠을 때 내용 출처를 모르는 돈이 나가면 가지급금이 되시는 거고요. 정확한 금액이 확정이 안 됐을 때 얘는 반대로 내용 불명의 돈을 받거나 이 돈의 출처를 모른다. 통장에 돈이 찍혀서 들어왔는데 이 돈이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 때까지 우리는 뭘로 처리한다? 임시계정으로 가수금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미확정된 금액이라고 많이 얘기하시는 거고, 내용 불명의 돈을 받으면 우리는 가수구 대변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용 불명의 돈을 받으면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다? 우리 그러면 가수금 이렇게 처리한다. 이제 내용이 확인이 되면 반대로 없애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10만 원의 원인을 확인했는데 7만 원은 외상대금이고 나머지는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외상매출 받은 거, 선수금 계약금 받은 거. 그래서 가수금 이렇게 없애는 거죠. 대변에 있던 거 차변에 이렇게 정리가 되시는 거고요. 자, 예수금은 내용 불명의 돈이 아니라 얘는 잠시 보관하고 있던 거. 어떤 돈을? 예수금. 자, 원천징수한 돈. 이런 것들을 잠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럼 이 돈을 이제 국세청에 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대변에 예수금 월급 줄 때, 자, 구분을 하게 되면 이게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회사 부담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이제 대부분 다 본인 부담금, 돈을 벌었었으니까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금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고, 회사 부담금은 없습니다. 장기, 우리 사회보험인 건강보험 장기 요양은 우리 이제 같이 가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예수금이시고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자, 그 절반의 부담을 우린 복리후생비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국민연금 본인 부담금 50%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절반 내가 부담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예수금 처리하시는 거고 회사가 부담하는 건 우리 통상적으로 세금과분과라고 처리하시는 거고 이 문제는 복리후생비 복수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는 복수정답을 안 내려고 끝에 이제 문구를 적어줘요. 이렇게 세금과분과로 처리합니다. 뭐 건강보험료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처리한 대로 내용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고용보험료는 우리가 예수금 처리하죠. 본인 부담금. 나머지 거는 우리가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는 거고요.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부담하시는 보험료라고 처리합니다. 자, 예수금은 잠깐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고 그러죠. 때가 되면 갖다가 내야 되는 돈이에요. 회사가. 자, 그래서 급여를 줬습니다. 300만 원에. 소득세하고 뭐 나머지 사회보험 원천징수한 거를 우리는 시험에서 하나로 처리합니다. 우리 각각 처리하는 게 맞는 건데요.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시험은 하나로 뭐로? 예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나머지 거 보통 예금 나가신 거고요. 요걸 이제 납부하게 돼 있으세요. 예를 들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나가고 차변에는 예수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자, 이제 건강보험료를 내셨어요. 30만 원 내셨는데 보통 예금 나가실 거고. 자, 50대 50입니다. 제조부에 8만 원, 관리부에 7만 원 들어간 게 있어요. 우리 뭐 제조회사의 모듈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부담금은 복리후생비를 이렇게 이제 문구가 나오면 회사가 부담한 걸 복리후생비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50%는 본인 부담금. 그럼 나머지 50%는 하나는 제조부는 제라고 적어 놓은 거고요. 이게 제조 원가입니다. 500번대 경비 처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본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죠. 본사. 자, 판매비와 관리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그죠? 1년 내에 차입되는 돈, 갚아야 될 돈, 단기 차입금. 자, 그래서 은행에 돈 빌렸는데 상환기간이 1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고 단기 차입금 이렇게 되시는 거고요. 요새 핫한 문제죠. 이게 유동성 장기 부채. 얘는 모든 급수에 다 나옵니다. 자, 얘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이 결산분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사에 우리가 돈 갚을 게 있으면 장기 차입금이 내년 만기 돌아오면 미리미리 준비해놔라. 돈 준비해놓으라 이 소리예요. 자꾸 니네 까먹으니까 최소한의 붕괴는 해놓고 재무제표에 남겨놓으면 그 갚아야 될 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붕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돈 준비해놔라 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 만기 돌아오면 이 중에 이제 장기 차입금이 결산 시점 봤을 때 내년 만기가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 갚을 거 준비해놔야 될까요? 돈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죠. 자, 그래서 장기 차입금 이걸 유동성 장기 부채 이렇게 처리하신다는 거. 자, 우리가 이제 비유동 부채는 이제 충당 부채가 있고 뭐 나머지 이런 사채들이 있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는 1년 내에 갚아야 될
채무가 아니라 천천히 나눠서 갚는 채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뭐 우리가 얘기한 장기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1년 이후에 상환하는 목적으로 된 비유동 부채, 뭐 장기 차입금, 충당 부채 사채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충당 부채는 이제 이론에 이런 게 좀 나와가지고 문구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 1급에는 과거의 거래에서 현재 뭐가 되냐면 채무가 됩니다. 법적 의무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충당 부채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 가지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원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걸 통해 돈을 벌 수 있어야 돼요. 자, 경제적 효익이 발생해야 되는 거고요. 어떻게든 보면. 그거는 이제 자산이 거고. 자, 우리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고, 빠져나가야 될 돈이 부채는. 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 돈이 정말 이 돈 갚아야 될 돈이니?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회계학에서는 이제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습니다. 자, 퇴직하는 사원들을 위해서 이 충당금 재원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거 비용 계정 설정하시는 부분이세요. 자, 그래서 충당부채 설정할 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추계액이라는 건 내가 회사 직원인데 일률적으로 다 일시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될 돈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자, 그 전에 이제 충당금 모아둔 돈이 있으면 그 빼고 난 나머지 거를 이번 연도에 우리가 얘기한 퇴직급여 결산 시에 충당부채로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대손 충당금과 같은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충당금 빼는 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퇴직급여 10,000원이 있는데 추계액이 전에 설정해둔 잔액이 3,000원 있으니까 뺀 나머지 7,000원만 이렇게 퇴직급여 7,000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7,000원 이렇게 이제 결산시 분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이제 자동 결산이라 그래서 나중에 배우시는데 요거는 이제 추계액만 제대로 넣으시면 요거에 대한 금액 설정에 대한 부분과 분계는 자동 분계되신다라는 거. 자,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확정 기여형에 대한 연금이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여형인 거 우리 DC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종업원에게 책임 권한이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 권한이 없으세요. 자, 그래서 얘는 단기 이제 회사 입장에서 비용 처리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퇴직금에 대한 분계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충당부채, 퇴직연금 이런 거 인식하지 않아요. 그걸 이제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이 돈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이 부담, 종업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책임 권한이 거기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거기 금융회사나 보험회사에 가서 처리하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회사가 그 돈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는 거니까. 자, 연금 가입해주면 확정기여형은 보통 예금 나갈 거고요. 이걸 퇴직급여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퇴직연금 제도 중에 확정급여형이 있습니다. 이 분계가 틀려져요. 기여형은 비용 처리하시는 거고요. 급여형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자산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거꾸로 분계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험 문제 요새 종종 내요. 퇴직급여에 대한 부분, 이제 회사가 운영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라는 논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연금 운영자산이라고 처리를 하시는 거. 거기에 수수료 뺍니다. 자, 그래서 운영 수수료가 나오면 수익이 생기면 얘는 이자 수익을 많이 처리를 해요. 퇴직연금 운영 수익도 처리하셔도 무리 없으시고요. 자, 그리고 퇴직급여인 경우에 퇴직했을 때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얘부터 먼저 상계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에서 꺼내가는 거니까 그만큼 자산이 줄어드는 거고요. 그거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라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퇴직할 때 나가는 사원은 반드시 소득세를 떼게 돼 있기 때문에 원천 징수한 금액을 예수금 처리하시면 돼요. 자, 뭐 여기 있는 것처럼 확정 급여형입니다. 퇴직연금 운영수수료는 자, 10,000원이 들어가면 이제 10,000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운영수익을 받았다 그러면 이자 수익, 퇴직연금 운영수익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은 우리가 얘기하는 나머지 자산들 얘기해요. 장기 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 장기 미지급금 이런 게 장기 차입금은 앞에도 얘기했듯이 보고기간이 1년이 넘어가는 겁니다. 천천히 이후에 갚아야 되는 것도 1년 이후에. 자, 이런 것들은 장기 차입금이 되는 거고요. 임대보증금은 내가 건물주죠.
내가 건물 주인이에요. 그럼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건 돌려줘야 될 돈이에요. 내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은 부채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자산이고요. 제발 좀. 자, 그다음에 상거래가 아닌 거래가 발생한 채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비품을 샀다든지 이랬을 때 자, 이걸 나중에 나눠서 주겠다. 야, 2년 있다가 줄게. 이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야? 장기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얘기한 사채는 자금을 조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기 자금 조달 목적이에요. 이 채권을 발행하신 거고 그러면 얘는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셔야 됩니다. 항상 논리가. 사채 발행 방법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할인 발행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활증도 있고 액면 발행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액면 이자율이라 나오는 거는 사채 액면에 써 있는 기준 금액에 대한 이자율을 줄 거를 우리 액면 이자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시장 이자율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시장에 내놓은 채권이 이자율을 받는 금액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 시장 이자율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에 이제 사채는 이자율의 차이에 회계학적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활증 발행 차금이 생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행가액은 여러분이 뭐 미래 현재 가치 회계 1급에 세무 2급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금액이 다 나오니까 자, 여러분이 사채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한 분계 정도만 일반 존폐에 나오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액면은 이제 이자율에 대한 논리가 같으면 이제 우리가 뭐 시장 이자율도 형성된 가격이 5%고 내가 사채 발행한 사람이 이자를 줘야 되는 것도 5%면 똑같잖아요. 그 이제 우리 액면 발행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만 원짜리를 만 원에 발행하신 거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활증 발행 차금이 안 생기시는 거고요. 자, 이제 할인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발행가액은 그러면 액면가액은 만 원인데 자 얘를 사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채권자들은 너 맞는 시장이자에 맞춰줄게. 5%면 5%에 다 맞춰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돈 받을 때 적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행가액이 적어지는 거예요. 요 차액을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고요. 반대가 되시면 반대로 이제 액면 이자율이 더 높다 이거예요. 시장 이자율보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채 활증 발행 차금이 생긴다는 거. 자, 우리 사채를 발행하는 요건입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액면에 대한 논리가 자, 우리가 얼마냐면 여기에 액면가액이 자, 여기 보니까 10만 원이네요. 여기는 10만 원. 그리고 이자율은 10%고 시장률은 11%입니다. 매년 말에 지급하기로 돼 있고 이자 지급 조건은 그리고 발행가액을 계산한 게 이제 97,556원이네요. 이럴 경우에 자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대변의 사채가 되시는 거고요. 여기에 발행가액이 내가 돈 받은 금액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흔히 얘기하는 마이너스 된 금액만큼은 이자를 더 주게 되는 거죠. 이게 3년치 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표현을 하시는 거고요. 재무제표 작성하실 때 이렇게 되시는 거고 97,556원이 되시는 거고 사채 밑에 차감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유의잘법으로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장부가액에다 곱하기 이제 시장이자를 맞춰주기로 했으니까 11%에 그러면 고해 연도에 내가 이자가 총 나간 금액이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1,731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나간 건 만 원인데 부담한 건 우리 731원에 대한 걸 더 부담하게 되는 거죠. 왜? 이자율을 11%에 맞춰주는 조건에 발행가액을 낮춘 거기 때문에 나는 이자를 더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731원만큼 없어지는 거죠. 재무제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731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이 금액이 되는 거예요. 뺀 나머지가 다시 다음 연도에 결산 시에 계산할 때 요 금액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효이자율법의 이자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98,287원 곱하기 11% 하면 고해 연도 X2년도에 전체 이자 부담액이 나오시는 거고요. 그럼 그것만큼 만 원은 실제로 매년 주기로 했으니까 나간 거고요. 자, 그래서 812원이라는 돈이 없어지는 거죠. 이만큼 이자를 부담했으니까 여기 있는 이자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은 이 금액이겠죠. 이렇게. 그럼 마지막 연도에 이자 계산하면
만 901원에 대한 총 부담에 이자가 나오시는 거고요. 10,000원 나갔을 거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자 부담한 게 901원만큼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그럼 마지막에 이제 12월, 30일 상환한 조건이니까 만기 상환 시에는 이렇게 사채 상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현금으로 상환되시는 거죠. 그럼 이제 사채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사채에 대한 발행가액에 대한 논리입니다. 요건 뭐 보시면 되는 거라. 자, 요거는 이제 삼각 요인이에요. 할인 발행했을 때 장부가액은 증가하고요. 유효이자율도 증가합니다. 매년 액면 이자율을 일정하신 거예요. 액면 이자율은 똑같잖아요. 매년 10,000원씩 주기로 했으면 10,000원만 줘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삼각액은 증가되시는 거고, 할증 발행할 때는 감소, 유효이자율도 감소합니다. 이게 이제 말로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는. 액면이자율은 일정하다. 상가액은 증가한다. 그래서 할인 발행은 증증증증이고요. 할증 발행은 감감감 이렇게 보시면 감감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사채 발행비라는 건 우리가 사채를 발행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죠. 주식을 발행했을 때 비용 들어가듯이 자, 얘도 비용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사채 발행비라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고요.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나 할증 발행 차금에서 빼든지 더하든지 하라는. 자, 이렇게 처리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가산. 할증일 때는 빼시는 거고요. 남은 돈에서.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여기 있는 것처럼 부채를 인식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의 거래에 의해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으셔야 되고, 자, 당해 의무 이행에 사용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죠. 우발 부채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이 주석으로 기재한다? 아닙니다. 자, 우발 부채에 대한 논리는 주석 기재에 대한 논리가 해당이 되지만 여기에 보면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기재합니다. 유출 가능성이 매우 낮은 한 우발 부채 주석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외상매입금,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계약금 미리 받은 거니까 상거래상, 미지급금은 일반적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일에 도래하는 확정 채무이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지. 이외의 거래니까 건물이나 토지를 샀을 때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고요. 부채는 1년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한다. 맞죠? 자, 여기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